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인 왁자지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잠깐 이 앞전에 진행을 잠시만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멤버가 너무 좋네요. 네. 야, 이 뜻은 뭐였지? 이게 저기 진심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스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당 바로 세우기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딸과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휴가를 못 가고 있는 김정옥입니다. 딸이 몇 살인데 아직도 휴가를 가요? 휴가는 나이가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휴가에 나이 제한이 일하는 없구나. 사람은 다 떠나도 됩니다. 그렇죠. 군대도 아니고. 툭 끼어드신. 아, 예. 스픽스로 휴가 겸 놀러 왔다가 얼떨결에 출연하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휴가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죠. 어디를 갔다 오시고요? 이거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홍천이랑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달려가기엔 좀 먼 거리 같은데요. 차로 갔죠. 차로 갔죠. 그래서 매우 좀 시원하게 바닷물에도 있었고, 근데 저 바다에 해파리한테 물려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근데 나오셨네? 해파리가 진짜 많아요 바닷가에. 해파리가 많으면은 호흡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그렇죠. 수온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둥둥 떠다녀요 해파리가. 그래서 들어갔다가 물론 뭐 이렇게 아예 독에 물린 거 아니고 촉수가 이제 닿아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신기한 해파리한테 물릴 때는 네. 특효약이 어떻게 하냐면 해파리를 잡아가지고 네. 해파리 냉채를 해먹으면 낫습니다. 물린 친구를 먹어주는 나를 물었으니까 잡아먹어야겠다는 이거군요.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해야죠. 저 요즘은 응징이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니까. 응징해야죠. 아하. 근데 휴가는 안 가셨어요? 아니 뭐 저는 일단 휴가를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하루하루가 뭐 뉴스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기 때문에 저는 제 휴가를 반납하고 이 정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돼서 패스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윤석열 정부 퇴진 전까지는 휴가 없다. 아이고 그 나 임기가 줄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갔다 온 나는 뭐가 됩니까? 반성해야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홍천과 양양 갔는데 이게 사실 성수기에는요 숙소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운 걸 또 맞습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왔습니다. 직장인 중에 5명 정도가 휴가를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못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내수가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스펙스에서 출연료를 좀 어떻게 대폭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인상을 해드려야 돼. 우리가 좀 같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출연료 인사. 오늘 바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으로 때우려고 말이야. 아니 근데 부실해졌어 또. 아니 빵도 부실해. 이게 그나마 성과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난리를 쳤거든요. 맞아 과자여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없었어요 그때. 여기 없었거든요. 이거 요거 딱 노란 두 개 있는 게 봉투법이네. 두개 노란 있는 봉투법. 이게 뭐냐? 우리를 뭘로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윤석열 정부와의 뭐 백성들이냐? 이러면서 했더니 오늘 다행히 맛있어 보이네 빵이. 빵이 끝까지. 왔어요. 빵이 자, 왔어요. 이거 김종국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거 진짜. 싸워야 나옵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나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나온 빵부터 하나 싸워야 먹을까? 나옵니다. 먹어봐야 되게 빵.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그래서 다 휴가는 안 가신 걸로 다 그렇고 저만 다녀왔거든요. 빵 맛있다. 지금 휴가 중이세요? 지금 휴가차 오늘 오셨다고. 네, 하여튼 뭐 저는 사실 휴가 동안에 휴가 있는 동안이라도 좀 뉴스 안 보고 싶어가지고 좀 뉴스와 거리를 딱 뒀는데 어제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더니 웬일이야 이게 너무 일이 많이 터졌어. 뭐야 지금 도대체. 뉴스의 홍수입니다. 홍수. 네, 정신이 없어 따라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네. 일단 우리 전당대회에 제가 또 뭐 당에 민주당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았죠, 박지원 교수님? 몰라? 아니 우리 정봉주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싶다.
아니 근데 제가 딱 이 옆에서 관찰을 좀 해보니까 저 이제 당원은 아니니까 제가 뭐 선거권은 없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그 정봉주 후보 네. 이슈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방송을 나가든지 간에 제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정봉주 후보 얘기를 계속 댓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뜨겁긴 뜨겁나 보다. 이게 전 댓글로 좀 이렇게 뭐랄까 실시간 댓글. 예, 그 민심의 온도, 당심의 온도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엄청 뜨거웠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댓글이 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정봉주 나가라 뭐 이렇게 아, 나가라. 아니, 그러니까 격앙된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율적으로는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봉주 후보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뭐 비율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참 발언하기 어려운 게 네. 저기 법조인이시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이시원 버전인데 이시원. 이게 투표 중인 사안이잖아요. 지금. 투표 중인 사안을 얘기하게 되면 네. 제가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그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낮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정봉주 후보죠. 정봉주 후보가 왜 갑작스럽게 이제 뭔가 좀 빌드업이 필요하다. 빌드업이. 근데 갑자기 그냥 툭 하고 기자회견을 내뱉어 버리니까 많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총재한 것처럼 들릴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거죠. 또 그리고 처음부터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서울로 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 선거 전략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구심을 갖게도 하는 측면이 꽤 있어서 왜 이 타이밍에 어떤 그런 빌드업 없이 소위 명팔이라고 하는 걸 던졌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 뜻이 있겠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민주당이라는 판 그다음에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상황이니까 왜 그 시점에 이런 내용을 했을까 이런 측면 저는 좀 좋게 보기 어려운. 뭐 다른 분들은 뭐 어쨌든 다른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게 보기 좀 어려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투표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고 나서 또 이제 경기도 여러 가지 논란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사실 정봉주 후보가 처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돌연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1등을 갑자기 딱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2등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박원석 그 의원과의 그런 대화가 이제 새어 나갔잖아요. 뭐 사실 뭐 의도해서 말한 거지. 나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랑 박원석 의원이 짰는지 안 짰는지는 모르지만 박원석 의원이 그날 방송 가서 얘기한 거는 실언이 아니고 의도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뭐 전화를 해봤는데 뭐 상태가 이렇더라. 아니 작심하고 그걸 터시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에 저는 개입한 효과를 났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니 당원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개입까지 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하신가가 저는 좀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엔가 또 어느 방송 나오셔가지고 요 실수 이후에 본인이 이제 실수라고 네. 얘기를 하시던데 너무 표정이 밝아요. 그 저는 이분이 왜 도대체 아니 보통 우리가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민폐를 끼치면은 좀 죄송해하고 성찰하고 말을 삼가는 게 맞는데 더 신이 나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저분의 멘탈리티는 좀 제가 이게 보통 상상하는 분들과는 좀 많이 다르거나 아니면 정봉주 후보랑 무슨 교감이 있고 저랬나? 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의 굉장히 좀 의아한 반응이 전 나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전 솔직히.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 그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친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이제 친구잖아 친구. 저는 저희 까고 이제 사회학과 데모했던 친구인데 네. 너 왜 그랬니? 이거 남의 잔치 하는데. 아니 왜 남의 당에 자꾸 아니 남의 그래. 잔치에 뭘 뿌렸어 이렇게 뭘 뿌렸어? 그러니까 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네.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잔치잖아요. 잔치면은 이런 얘기들은 참 재미있는데 의미 있는데 이 후보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좀 매기는 발언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 일이 좀 없나? 일이 좀 없고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니 그분이 새로운 미래 갔다가 이제 정의당 하시다가 새로운 미래 갔잖아요. 지금은 당적도 또 없어지지 탈당했어요. 않았어요? 갔었어요? 갔다가 이제 탈당했는데 저도 이제 탈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민주당에 관심은 많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분의 개입은 좀 거의 영향을 미치고 싶은,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영향력이 큰 공중파의 전파를 이용해서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한다? 이게 정봉주 후보한테 뭐 좋은 내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는 좀 불순해 보인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아주 들었어요. 친구로서 제가 좋게 평가하면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구나. 원래 좀 그러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가에서 예를 들면 방송으로서의 의미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그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제가 흐름을 추적해보면 이런 것 네. 같아요. 모 방송에 박원석 의원이 나가야 돼. 나가는데 주제가 왔어. 민주당 전당대회야. 아, 근데 잘 모르는데 평소에 안면 있는 정봉주 의원한테 전화해서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하면서 살짝 유도신문을 던지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또 막 정봉주 의원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좋았네. 이거 터지겠네. 평소에 내 성향도 약간 반명이고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던지면은 이슈 싹 물고 좋겠네. 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보면은 뭐 박진영 교수님이나 우리 뭐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뭐 당의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방송 나가서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누가 앞으로 그랬다더라.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앞으로 조심해야겠네. 말 밥 조심해야겠네. 먹을 때도 그러니까 잔악계나 불조심, 그다음에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녹음하는지 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이제 우리 당도 아닌 신인규 저도 무소속입니다. 저도.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네. 저희도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했을 때 국민의힘 얘기도 나한테도 했었고 저도 민주당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맞지 내가 나가서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난 그것도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정보를 듣기는 아는데 실명을 거명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발언은 잘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아니 그래서 전 이게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이 실수한 건 아니고 그 의도한 의도했다.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한 박원석 발언도 의원은 맞아요. 의도했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은 의도예요. 그건 뭐 어떻게 뭘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박원석 의원이 그 다음에 또 해명을 하기에는 뭐 자기가 실수로 얘기했다라는데 그 변명, 그 해명조차가 너무 이거는 그 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금 정봉주 이슈 때문에 민주당 경선 사실은 한 3, 4일이 그냥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도대체 정봉주 후보랑은 어느 정도 이게 그럼 서로가 얘기가 된 건가? 아니면 정봉주 후보 아예 모르게 그냥 독단으로 이걸 한 건가? 그건 좀 제가 궁금증이 남는 거고 또 정봉주 후보한테 해명을 많이들 요구했었는데 바로 해명이 나오진 않았고 조금 시간을 끈 다음에 이제 해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해명을 들어보면은 정봉주 후보도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명파리를 직역을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아니 명파리는 지금 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원석 의원의 그 의도된 발언 이후에 이걸 뭐 바로잡는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명파리를 저격해버리면서 명파리가 누군지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20곡에 맞추듯이 하는 게 전 이건 박원석 의원의 행태도 잘못됐지만은 정봉주 후보도 좀 말끔하게 이걸 좀 정리할 생각은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더 의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용팔이 이후로 명팔이가 제일 유명해졌는데 팔긴 뭘 팔어 또 이거를. 그러니까 뭐 팔긴 뭘 팔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듣기 안 좋은 단어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명팔이라는 게. 네, 단어가. 그게 또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은 이재명 지지했던 나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기분이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빨리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놓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원석 어쨌든 의원 전 의원의 그런 발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월요일에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뭐 실수로 우리가 투덜투덜 거리고 나간 게 나간 뭐 거다. 서운함이 있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가 서운해가지고 되죠. 실수했다. 아니, 이해가 되죠. 얘기를 하면. 투덜거린 게 나간 건데 분란을 일으키는 의도 아니다. 당원들이 이제 속상해 하시니까 뭐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나 지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처음부터 봤을 때 정봉주 후보가 분위기 좋았거든요. 막 1등하고 이래서 저도 좀 놀랬는데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약간 사담 비슷하게 하던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와? 요 말이 나가가지고 사실상 그게 영향을 미친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저 굉장히 서운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어쨌든 여론 형성은 야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더 원하는구나로 이미 읽혔고 그게 이미 표심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전 충분히 정봉주 후보가 서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서운하면 그걸 푸는 방식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아이 좀 서운하더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좀 반대라면 물론 내가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최고위원 출마했지만 난 노선을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서 민주당에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건전하게 경쟁을 하면은 좋았을 텐데 이걸 뒤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얘기가 와전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버리니까 그 기정사실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식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게 서운했으면 명팔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이재명 당대표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서운했다면. 그렇죠. 근데 서운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 마음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획이든 아니면 약속 대련이라면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본인이 충정이라면 그러니까 본인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기 어떤 대선 후보로서 영향이 있다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면 그 주변에 진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선거 과정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못하게 하려면 실명 거론해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방법. 그죠? 임세훈이 명팔이 했어. 아, 깜짝이야. 김종인이 명팔이 했어. 소장이 언제 팬더라 이게 아니 왜 얘기하는데. 명팔이려고 나서 휴가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저 속초 양양 가서 팬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강원도가 선거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기획이야? 아니면 약속 대련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충정이라면 자기가 그만큼 상처나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충정이라고 포장하면서 상처는 나기 싫어서 누구를 규정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뭔가 이런 선거 전략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요게 약간 요즘에 오세훈 시장도 이거 따라하던데 저희가 약간 전염병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 방식인데 이준석 의원이 탈당할 때도 2달 동안 언론을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버렸거든요. 그 방식이 뭐냐면 나 탈당할지 말지 하루에 1%씩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치인이면 누구를 불문하고 아니 누가 언론에 주목받는 거 원치 않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다 주목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왜? 정치라는 게 불확실성을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거치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준석 대표도 그때 탈당할 때 뭐 매일마다 1%씩 올라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 끊어버리면 좋은데 또 언론에서는 그걸 이슈화해야 또 서로 공생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뭐 대선 나갈 확률이 뭐 51%다 또 이러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봤는데 정봉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더 끌고 판을 뒤흔드는 정치적 이익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당에서 그래도 정치 오래 하셨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야지 완전 이거 이준석 의원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어디 방송 나와서 하시더니 그대로 이준석 스타일을 이식해 와가지고 내가 명팔이 얘기하니까 맞춰봐. 약간 수류탄을 던지는 듯한 정치 행태는 이건 저는 진영을 떠나서 이준석식의 이런 안 좋은 정치 행태 어그로 끌고 언론 이용하는 악용하는 정치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전 정봉주 후보가 이런 걸 하길래 전 이번에 명팔이고 보고 다 됐고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저는 좀 더 큰 일을 하시기에는 매우 좀 본인의 자질을 전 좀 부정적으로 나타낸 거 아닌가. 세게 말씀하셨나 봐요. 소르르 털어. 정봉주 후보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정봉주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숨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사잖아, 도사. 공도사.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행태, 그 방식을 오세훈 시장까지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20곡의 방식은 좀 정치권에서는 자기 거치 문제는 아니 대선 나가면 나가고 탈당하면 하고 명팔이를 팔았으면 누가 팔았다고 얘기를 해서 노선 경쟁을 해야지 맞춰봐라.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어느 곳은 또 야, 니네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괜히 어줍잖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인데 질문을 너무 해봤습니다. 명팔이가 더민주혁신회의냐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많이 팔았어요,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뭘 팔긴 뭘 팔아요. 그러니까 뭘 파냐는 뭘 거지. 팔아. 아, 근데 이것도 좀 웃겼던 게 내가 뭐냐면 권한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굿즈 팔았나?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야 우리 아니야. 너 이 새끼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치, 그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져 버렸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아, 사실 하는 이게- 거는 쿠키를 팔고 한우를 팔지. 정봉주 의원 발언의 최대 피해자가 접니다. 왜요? 어쨌든 제가 맞아, 사적으로 정봉주 의원하고는 뭐 친하잖아요. 네. 오랫동안 오래.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게 정봉주 의원을 옹호하면 옹호한다고 또 난리를 쳐서 비판해요. 아이고. 비판하면 또 의리 없이 정봉주 배신한다고 또 비판해요. 양쪽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까 구석에 몰아넣고 저를 지금 집단 인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니 그래서 저는 내가 정봉주 TV 출연했잖아요. 아, 그렇지, 계속. 그렇지. 그래서 나도 같이 욕먹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유탄이 좀 튀는군요. 옆으로. 그렇죠. 네, 뭐 연자제는 적용되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 사건에 대해서 제 나름의 정리를 내렸어요. 첫 번째, 우리 신변에 이야기했던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할 수 있다. 충분히. 두 번째,
박원석에게 했던 것은 사적 말실수인 것 같다. 그러나 그까지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은 앞뒤가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자, 요까지 그럴듯하다. 여기 이제 수습 가능했다. 세 번째, 명파리부터는 수습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날 그죠? 기자회견부터. 예. 당원과 지지자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고 그분들이 정봉주로부터 떠나가는 역할을 만들었다. 네 번째, 명파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야 맞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 요 정도로 제가 상황 정리를 아니 한 것 그리고 같아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 보면서 좀 의아한 게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요.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를 같이 해오신 그렇죠. 분들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지지자들의 사랑도 받고 또 뭐 비판도 감수했던 정말 민주적인 지도자인데 당원하고 싸우는 거를 정치로 얘기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김두관 후보도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원들하고 막 싸워요. 네. 그리고 정봉주 후보도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원 주권 그렇게 강조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제 명파리를 했잖아요, 자기도. 근데 지금은 딱 달라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명파리 색출하자 내지는 당원들하고 마치 이게 다투는 듯한 소극적으로. 전 이런 모습의 정치를 하면 당원들도 괜히 화 안 내려다가 또 날도 더운데 더 짜증나면서 더 화가 나는 이런 방식의 정치는 좀 동의합니다. 건강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두관 후보도 근데 마찬가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비판하는 게 일극체제다. 이 저항이 안 된다. 근데 그 저항이 안 되는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딱 또아리 트고 앉아 있다. 저기서 내가 아무리 해도 정치에 어떤 그럼 외국 가야지. 미래 아니, 나가서 비전을 탈당해서 당을 만든다. 다른 데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만들면 되지. 이제 그랬을 때 뭐냐면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작은 공간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죠. 네.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이제 지지를 오늘 받아야지.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부가 단단해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부가 위태로워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의 정치가 아닌 거죠. 부정의 정치 아니면 내부를 갖다가 어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봉주 의원이 그다음에 또 용어를 골라도 그치. 용팔이가 생각해. 팔이 용팔이가. 뭘 팔어 팔기는 사람을 왜 팝니까? 그냥 오히려 충정으로 얘기했으면 저분이 그래도 좀 나이가 꽤 있으신 거잖아요. 65 그러면 의원도 하셨고 의원도 네, 그러면 본인이 의원도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어떤 공천 과정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잘 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면 어떤 그걸 충정으로 좀 잘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건 항상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좀 잘 못 견디는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 의도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박원석 의원과의 통화는 그냥 말 실수였던 것 같아요. 말 실수였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명팔이라고 한 거는 의도전 전략 전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 굉장히 저하고는 안 맞아요. 이준석 스타일 말씀하시는 거 싫어하고 특히 제가 싫어하는 게 신출기모란 장교로서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게 잔머리 쓰는 잔머리.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삼국지 연의의 신출기모란 그 제갈공명은 그 가짜의 허구예요. 원래 제갈공명은 정책을 잘해서 부국강병책을 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명재상으로 남는 거거든. 결국은 뭐냐 지지층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확장을 시킬 것인가 중도화 전략도 사고 집도기도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하게 할 것인가 이런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고 저렇게 갈라치면은 나한테 몇 프로 올 것 같아. 요 계산은 실제로 뭐 남는 게 없어요. 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는 과정에서 2달 동안 언론 잡아먹었지만 자기 혼자 당선된 것밖에 없어요. 원래로 치면 그 당이 한 10석 해야 되는 당이에요. 더할 이준석 대표가 절대 지난 총선에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의 말장난과 교묘한 장깨 정치에 사람들이 질려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결국 보여준 게 이낙연 대표랑의 합작이고 열흘 만에 깨버린 거잖아요. 유호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좀 약간 어리석은 게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못 속인다 이게 중요한 거고. 전 이재명 대표 지금 90%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극 체제는 뭐 비판할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의 약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 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90%의 당내 지지를 받는 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했냐면.
왜 저렇게 지지를 받을까? 그러니까 그 장점을 국민 당원들이 뭘 보고 지지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좀 배우려고 그런 점은.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는 말해온 정치인이에요. 그동안에. 그걸 이제 평가받는 거죠. 근데 다른 정치인들, 뭐 4선, 5선, 6선, 이분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약간 무슨 두더지처럼 빼꼼히 눈치만 보다가, 아, 여기가 권력이구나 하면은 우르르 줄을 쓰거든요. 그거는 저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의원이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아니, 행태만.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기명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기명. 아니, 행태는 유사해. 누가 가장 아, 뭐 조정식 의원 같은 분. 아니, 비슷하잖아. 이렇게 육선 해도 잘 몰라, 사람들이 이름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배현진 스타일의 그 권력적, 저기 이제 노골적인 기회주의고, 민주당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눈치 보다가 줄 서는 이제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지지세를 받쳐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거는 좀 배워야 된다. 저도 배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권력 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 같은 거는 조금 요즘의 시대 트렌드랑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정치인들도 자꾸 비판만 해서는 발전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지지를 받고 하면 나도 그런 이재명이 돼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좋은 방식,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지자들을 모아가는 방법으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막 너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만 갈등이 재생산되는 것 같아서 좀 매우 말씀하신 아쉽습니다. 것처럼 정말.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비밀 투표로 해서 90%가 나오는 게 왜 이재명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작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북한처럼 야 씨, 찍어! 찍어 이렇게 하고 갔으면 상관없는데, 아니 비밀 투표를 해서 투표가 90%가 나왔는데 야 왜 90%라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한테 공격을 하면 경쟁자의 잘못이지. 투표율이 적게 나오는. 이재명 경쟁자가 경쟁력이 없는 게 잘못이죠. 그렇죠, 그럼 이재명 후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 뭐 것도 아니고. 들 받는 방법이 있어요. 표를 또 나 찍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쟁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방식이 그게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거 잘하겠다, 이런 거 잘하겠다. 더 잘하겠다 하는데 얘기를 하면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야 여기는 하나의 조직이다. 뭐 이렇게 모함하는, 오히려 지지자를 모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김두관의 하나의 발언이나 네.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은 내용은 똑같아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야. 각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정치해가지고 당원들이, 그러니까 당원하고 싸워가지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자고 맨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 광복절 기념회에서도 어제 광복절 기념회에서도 마지막에 뭐 본인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했어요. 사이비라고. 사이비 뭐 지식인, 사이비 뭐시기 얘기. 우리 다 사이비인데? 사이비야. 아니 뭐 근데 여기도 이제 특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대통령 방식이 비슷해. 비슷하네.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공산주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올해도 또 그런 증오의 발언이 담겼어요. 국민을 향해. 국민을 특정했어요. 향해. 뉴스타파, 경향신문 이런 거 얘기한 거 가짜 아니에요? 뉴스.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사이비. 후보가 제기한 방식이 지금 우리 임세은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되게 공통점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영만 다를 뿐이지. 아, 사이비 지식인이 판쳐. 그거랑 명파리를 누가 하고 있어.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사이비 지식인을 밝혀서 그 사이비 지식인이 사이비 짓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사이비 지식인은 누구냐면 뇌물을 뇌물이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사이비 지식인이고요. 주가 조작을 수사 안 하고 냅두면서 검사들 폰 뺏는 거를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사이비라고 봐요. 그거 헌법같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욕이 있는데요. 김두관, 정봉주 아니, 이 두 방식이 분 비슷해. 입장에서는 방식이 야 나를 윤석열이랑 비교를 비슷한 건 해. 기분 비슷한 나쁘게. 거예요. 국민과 싸우자고 달겨들. 싸우는 건 비슷하다. 당원과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갈공명이 100만 개의 화살을 구한 걸 하나의 예를 들면 행운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바람의 흐름이 변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공을 쌓아서 그것도 확인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후보든 정봉주 후보든 이 바람을 읽을 수 있는 내공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100만 개의 화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 100만 개의 화살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 거야라만 말만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 지나면 바람이 진짜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김두관 후보 참 아쉬운 게 출발할 때 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가 훨씬 더 잘 싸울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더라면 지금 제가 보기엔 20-30% 나왔을 아니 거예요. 그리고 기본 사회보다 더 좋은 비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내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플러스 사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는 자치분권에도 조회가 깊으시니까 뭐 저희가 별로 깊지는 않아요. 맨날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경험 살려서 하면 되는데 그 너무 좀 그러니까 느낌에 김두관 의원은 올드 레프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레프트도 아니야 이제. 뭐 여하가 아니라 이쪽으로 따지자면 그냥 저쪽에 뭐 뉴라이트, 올드라이트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뉴랩트 같은 약간 이미지가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은 또 과거의 올드랩트들의 한계들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수는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뉴라이트라고는 개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진짜 아주 작은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전 뉴라이트 같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비판하는 분 많잖아요.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지지받는 모습, 저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다 좀 이렇게 따라해서라도 얻고 싶은 좀 그런 거라고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정치를 더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더 이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게 국민들이 더 좋으시도록 하고 싶은 정치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쟁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거죠. 뜻도 없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받는 모습에 대해서 아이고 저건 잘못이야. 당원들이 문제야. 하나회야. 명팔이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으로 오시죠 그래요. 네. 거의 민주당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제가 거의 민주당원이에요. 나라의 미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찬찬히 오세요. 우리 먼저 오면은 값 떨어져. 나중에 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오지 마. 맞아. 영입돼서 전략공천 받기 전까지 오지 마. 절대. 미리 오면 망해. 아니 그럼 제가 찬찬히 오세요. 제 의도를 찬찬히.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굉장히 민주당의 깜짝 문제점 놀랐어요. 중에 지금. 하나가 자기 식구들 귀한 줄을 몰라.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당원들 비판하는 것을 서스럼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원 비판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국민하고 싸우면 절대 안 돼. 안 되죠. 그 윤석열 스타일인데 그걸 자꾸 그렇죠. 하면 안 됩니다. 따라 배울 걸 따라 배워요. 그리고 이준석 스타일, 그 선무당처럼 그거 뭐 1%씩 올란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왜냐면 자기 탈당이든 자기 대선 나가는 거든 나가면 나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뭐 해주는 겁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약파는 이런 식의 정치는 진짜 국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에요, 정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야기해야 나가는 되는데 거죠. 난 1% 나가고 누가 쑤시면 나가고 누가 쑤시면 명파리 때문에 안 나가고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오세훈 안 되는 시장도 거야. 똑같이 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이제 이준석은 지금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대강만 해야지 세게 공격하면 해야지. 다리를 불살라 놓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 다리 딱 걸쳐놓고 있는데 왔다 갔다 지금 엄청 가랭이가 힘들 거예요 아마. 엄청 가랭이가 힘들 거예요 가랑이 찢어져요? 아직은 안 찢어졌는데 아니 그래도 뭐 개혁 신당에서는 자평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광복절 행사에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오는데 가서 대통령 보고 허은하 대표가 그래도 뭐 대통령 인사 똑바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굉장히 소영웅주의처럼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얼마나 문제가 네, 있냐면요 이걸 예를 들면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좌우가 싸우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갑자기 이거 갖다가 좌우의 싸움으로 치환시켜서 야 자기들은 이걸 다 아우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싸움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정치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요거 옛날에 안철수가 10년 동안 해온 양비론 정치잖아요. 급중주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급중주의.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혁신당은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색이 주황색이에요. 네. 이게 바로 안철수의 국민의당 색과 똑같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2020년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세석 만든 당 의석수도 똑같아요. 세석. 근데 그때 안철수 의원이 왜 망했냐면요. 지난 10년간 안철수 의원이 늘 극중주의를 얘기하면서 그냥 양당 비판하고 나는 그 가운데에 가장 치열한 중간을 할 거야 라고 자리 경쟁을 했는데 지 생각은 거기는- 없어. 거기는 지지세도 없고요. 국민들이 그걸 정답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이 안철수 얘기를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먹으려는 욕심이 다리 찢어지는 거죠. 이게요. 지렛대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 국민적 신뢰가 있는 집단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신뢰도 없고 본인들이 힘도 없어요. 근데 언론에 많이 주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 얘기를 가고 우리는 안철수랑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자위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요. 개혁신당 대표가 가는 거. 그럼 그 당의 입장은 대표가 가니까요. 우리 회사도 그렇잖아. 대표이사가 결제하는데 구성원들이 나는 저 대표 생각하고는 다른 거야. 이 통하냐고요. 대표가 가면 상징성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의원들은 우린 문제 있어서 안 가. 문제가 있으면 대표를 보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 모순은 스스로 초래한 모순이고 그 모순 때문에 개혁신당은 스스로 지리멸들을 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재미에 빠진 것 같아요. 안철수 스타일이라니까. 천하람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윤석열의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서 친문했다 그러거든. 그건 뭔 소리야?
아니 윤석열도 친문이나 이런 뜻인 거예요. 내통했다라는 거. 내통했다 이런 뜻이냐. 그러면은 야 이 사람들은 뭘 하겠다는 거야. 결국은 윤석열 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리 찢어진다. 다리 찢어진 걸 말장난하면서 아니 다리가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극중이라고 했잖아요. 극중주의예요. 이거 극중주의의 재현이에요. 지금 한 발밖에 못 담아요. 네. 서봐요 계속 흔들리지. 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건드리면은 그럼 평생 못 가요. 한쪽으로 쓰러지는 자기의 핵심적 정체성은 없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의원의 그 발언도 저는 의도가 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약간 합리적인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들이 권력 투쟁적으로 늘 사고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듯이. 뭐가 뭔지를 그것도 말씀하시라니까요? 친문했다라고. 뭐가 뭔지를 말씀하셔야 본인들이 그런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네, 예, 지금 이제 지금 광고하려고 그러잖아요. 극중이랑 양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네. 이 타이밍에 좀 쉬고 가십시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아유 한우 보니까 또 고기가 먹고 싶네 또 갑자기. 아 진짜 시간이. 더운데 그렇게 지금 토요일 저녁이죠. 사실 우리 녹화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을 시간이다 서울에서는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타클래스 온리유라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또 관심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한 교육 서비스 탑클래스 온리유입니다. 네, 자기 주도 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합니다. 예, 올리브에 이어서 저는 쿠키유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식으로. 예,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인데요. 광화문 살롱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9가지 종류의 유기농. 와, 유기농 수제 쿠키 43개가 한 상자에 담기는데요. 맛도 모양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 간식으로도 답례품으로도 최고고요. 정기 배송은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배송일부터 2일 소요된다고 하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쿠키. 아우, 너무 아까 맛있어요, 박재현 쿠키. 교수님 맛있어요. 나 다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드시고 야. 있어요. 야 여기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경성 한우. 아 이거 언제 제가 먹어봐요? 이 왁자지껄에 나오기 싫은 게 맨날 보여주기만 해요. 먹여주지를 않아가지고. 맛이 상상되잖아요. 아니 다음 주에는 여기서 한우 구워 먹자. 아, 이 얘기 매번 했어요. 매번 했어요. 그 노사 교섭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에 있답니다. 근데 제가 그 빛깔도 진짜 맛있어 아까 봤잖아요. 색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550석 규모라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좋답니다. 저렇게 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요. 봉고차 대전에서 한번 가죠. 그러니까 되신 분도 안 되신 분도 좀 대구에 가서 동서화합과 한우 산업의 발전, 야. 한우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고기 파티. 또 민생이 너무 안 좋은데 한우 먹으면 또 뭐라 그럴래나요? 아니 근데 저기 아니, 싸니까 우리 여기는 그 워낙 우리- 싸니까. 네, 그렇죠. 우리 싸니까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대구 경성 한우. 아씨 먹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여기서 이제 브루스타 하나 딱 해서 직접 먹으면서 제가 대구 이제 출신이잖아요. 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대구 음식 뭐 맛에 대한 이런 품평회를 하는데 한우는 특별히 조리한 게 아닙니다. 고기 자체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입에서 녹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 음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송이 나니? 대구의 팔공산에 송이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닷가에 대게가 납니다. 특별히 조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우는 대구 쪽이 왜 맛있냐면은 일교차가 크고요. 영교차도 크고 그다음에 고냉지에서 한우를 키웁니다. 와. 그래서 대구 쪽의 한우가 맛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경성 한우 한 번도 위에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는 거 제가 그래. 다음에 저기 올려주면 올려놓고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아니, 죄졌어? 그러니까 한우 드시고 요 쿠키 드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열심히 결론은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얘기네요. 공부하라니. 공부 중요하죠. 어른인데도 네, 공부를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됩니다. 네, 네. 공부를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광복절 축사를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고 무슨 뭐 짬뽕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짬뽕 무시 발언인데. 짬뽕 비하 발언입니까? 네네.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광복절 축사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네. 어떤 비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유 대상이 뭐 동물이든 물건이든 다 기분이 다 나빠.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비판해 버려야 돼. 비유도 못 써 이제. 다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근데 광복절 적어도 축사면 일본이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그렇지. 필요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 광복절의 의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얘기가 보통 실리는데 아니 북한 얘기 나오고 뭐 좋습니다. 북한 얘기까지. 근데 일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나중에는 국민들과 싸우자는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사이비 지식인 뭐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광복절에는 그러니까 제가 모범 답안을 얘기해 볼게요. 과거 우리 일제 치하,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촉구 그걸 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 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광복의 의미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결국엔 나라를 되찾은 일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선도적인 국가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미래 비전, 뭐 외교 안보 여기까지 나가주면은 아주 그냥 모범적인 광복절 기념사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없고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네. 또다시 이 광복절 이 귀한 기념사에 일본 얘기를 하나도 안 쓰고요. 네. 그러면서 오로지 얘기한 거는 가짜 뉴스, 네. 그죠? 사이비 지식인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확성기 더 틀겠다라는 그렇죠. 취지의 북한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국제 공조라는 것은 또 한미일 그 동안에 했던 것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맹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광복절 기념사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빵점짜리 연설을 3년 내내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근데 겁니다. 3년 내내. 제가 볼 땐 대통령이 큰 뜻을 모르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큰 뜻이 있어요? 대통령의 큰 뜻은 예.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대화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왜 사과를 합니까? 대화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영석 스타일이네. 이번에만 안 나왔지만요. 네. 작년도 경축사, 광복 경축사에서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거 뉴라이트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올 7월달 자유총연맹 70주년 참석 꼭 가더라고요. 여기 자유총연맹에는 자주 가요. 매년 가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냥 딱 이게 뉴라이트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뉴라이트들의 본거지인 어떤 학문적인 근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에요. 근데 왜 일본한테 사과를 합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서 감사하게도 근대화를 그런 시키는 나라에 대통령 대해서. 바로 탄핵해서 끌어내려버려야 되는데. 일본으로 보내야죠. 사도광산에 일하러 보내야 됩니다. 아니 저기 기시다가 이제 퇴임한대요. 그러면 이제 윤시다로 연이 이름을 많아져? 바꿔가지고 네. 윤시다로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걸로. 그거 좋은 아니, 생각인데. 윤시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청와대 있을 때 보면 각자 이제 국가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8.15 같은 게 있고 3.1절 있고 뭐 6.25도 현충일도 있고 있고. 현충일도 있고 다 각자마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거를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 내보내는 거야. 근데 참 윤석열 정권의 이 대통령실의 연설 비서관실은 매우 한가할 것 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매번 무슨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작년 거 이대로 갖고 오고 3.1절 달도 갖고 오고 6.25 때도 갖고 오고 다 똑같아. 왜냐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 솔직히 챗 GPT 보고 시켜도 이거보다 잘 써요. 그래서 AI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AI 가. 챗 GPT 시켜도 이거보다는 잘 씁니다.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 근데 윤석열이 관심이 없으니까 뭐 저기 뭐 야 이거 끝나고 뭐 오늘 뭐 광복절 특집으로 특식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용이 뭐 중요하겠어요. 8.15 무슨 주 뭐 이런 거 술 이런 거 드시러 가시나? 광복주라고 있을 광복주. 겁니다. 네, 광복주. 어제 건강하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아, 참. 아니 근데 진짜로 우리가 꼭 보수나 진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8.15에는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윤석열 정권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이면 80주년 아닙니까? 그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러니까 뭐 알지만 뉴라이트 계속 얘기하지만 전 뉴라이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의 문제예요. 네, 대통령이 진보 보수고 뭐 간에 체계적인 사회인식이나 역사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거 정말 읽고 나서 그다음에 행사 끝났으니까 한 잔 먹으러 가고 이 정도 외에는 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우리 국민들을 학살한 정권조차도 일본 문제만큼은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렇죠. 지금 독립기념관 세운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맞아요. 전두환이고 박정희조차도 친일적 행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잘 싸워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월드라이트들이
과거에 보면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덮으려고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반공을 세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은 숨기고 살았는데 뉴라이트는 얘가 쑥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건데 이 판을 갖다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식민지 근대론자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가 안병직 그다음에 이영훈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동국역사재단 이사장은 이영훈과 같이 책을 공저를 한 사람.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남년 원장 같은 경우는 낙성대 연구소. 맞아요. 소위 안병직과 이영훈이 만든 낙성대 연구소 이사장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 있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국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대부분 그냥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거 누구 따라하는 거냐? 일본의 일본회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1990 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일본의 구구 정치인과 구구 종교 집단하고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새 조직이 만들어서 전체적인 거대한 구구 조직을 만들어냈고 이게 지금 죽은 아베 체제의 핵심적인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이 하는 짓을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초기지에 가라고 누가 인사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극우도 아니에요. 그냥 극우는 그래도 민족주의적 경향이라도 있어서 나라는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좀 극단적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극우도 아니고 매국이라고 매국과 봐요, 매국. 거짓.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라이트를 개명해줬어요. 뉴라이어라고. 새로운 뉴라이어. 거짓말쟁이. 뉴라이어. 경쟁되는데 제가 뉴니온진으로 붙였는데 새로운 거짓말쟁이라는 제가 뉴라이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서 자기들 입맛대로 각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여기서 모순 딱 하나만 짚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죠? 건국을 48년으로 딱 끊어가지고 무 자르듯이 끊어서 친일의 역사를 이제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건데 뭐 좋습니다. 본인들이 뭐 친일을 했으니까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거든요. 그러면 건국의 아버지가 뭐라고 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치켜 올리 세운다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임시정부도 법통 계승해야 되고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애써 이 사람들은 이승만은 추앙하는데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순부터 좀 먼저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고 저는 저런 사람들이요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구석에서 떠드는 것까지 제가 방해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부류의 저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다 들어갑니까? 그것도 일제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국 박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그 3대 역사 기관들에 다 들어갔고 지금 뉴라이트 인사들이 한 20명 이상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제가 MB검찰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또 한 번 붙여드립니다. 뉴공 정부라고 뉴라이트와 공원년 정부로 뉴공 정부예요. 뉴공 정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그 저기 대통령이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20대도 맞았잖아요. 고무호수를 맞고 고무호수로 이랬으니까 맞았- 뭐 예. 좀 일관성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적 몽둥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몽둥이. 아버지가 회초리를 사랑으로 드셨듯이 우리는 애국의 몽둥이를 들어야 돼. 애국의 몽둥이. 과거에 극소수지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북침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교수들, 연구자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학교에서 교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 사람이 지가 알아서 공부해도 돼. 그 사람이 공직 가면 안 돼. 그렇죠. 학생들 가르칠 수도 없다고 절대 봐요. 안 돼. 똑같이 여기 적용해야 돼요. 맞아. 지가 알았으면 낙성대에서 공부하든 뭐 무슨 대에서 공부하든 그거는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 대학이면 안 돼. 낙성대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자에서 공부하는 건 지가 해도 돼. 대학에 적을 둬서도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공직에는 절대 가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명확하게 근데 들었다. 지금 싹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뉴라이트와 공원연이 손잡고 네. 역사와 방송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뽀개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낙성대에서 하든 무슨 그렇지. 대에서 하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공적인 역할을 맡긴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인식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낙선돼서 하면 안 돼요. 강갑산 장관을 기리는 곳인데 네. 나라를 파괴하는 작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백운대? 백운대 낙- 태극기 걸려 있는. 낙성대, 낙성대. 네, 낙성대. 그냥 자기 방에서 하세요. 그렇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그냥 유튜브만 찍어. 예, 거기까지는 돼. 유튜브만 찍어서, 예. 거기까지는 본인의 표현의 자유로 다 존중해드리는데 이 공적인 역할 맡기면 안 됩니다. 절대. 사실 뭐 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친구가 너무 없어지겠지. 많아요. 이렇게 예. 되면. 친구가 없죠. 아니,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녹화가 오늘 금요일인데 아침에 했던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했던 분이 오셨어요. 신지효 전 의원님이 아, 기분조. 네, 같은 너무 떨어져. 어떻게 멤버였는데 기분조란 말을 할 수가 있어? 1919년에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상임 때 임시정부. 그러면 10년밖에 우리가 지배받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김진태 도지사도 비슷한 논리 얘기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가 1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일본한테 좋은 얘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진짜 너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시더라고. 얘기 물어보니까. 심지어 이 양반이 일본에서 학위 받아왔는데 국제정치 하신 분이에요. 네. 하신 분인데요. 이 양반 기본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은 다 무효예요. 국제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을사보호조약 그랬는데 나중에는 늑약이 됐죠. 을사늑약으로 그러니까 바꿔요. 뭐냐면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서 무효화돼요. 따라서 우리가 한 번도 예를 들면 강압에 의해서 그것이 체결됐기 때문에 원점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나라가 없어서 일본의 국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해놓고서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 문서에 우리가 소위 자유롭게 독립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확약을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한국과 일본 등지의 영토가 일제에 의해서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겼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겼다는 건 강압에 의해서 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제조약에서도,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서에서도 소위 강압에 의한 것을 딱 규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유와 독립이 됐다라고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 적시를 해준 거예요.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건데 이 내용을 다 아는 작자들이 쓸데없는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다 일본 논리잖아요. 지금 일본의 논리를 갖고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저거 의도가 있다. 카이로 회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카이로 회담에서 장게스가 최초로 이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꺼내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김구 선생하고 윤봉길 의사예요. 그럼요. 상해 홍콩 공원에 폭탄을 던진단 말이야. 그런데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또 책을 내겠다고. 정황기라는 사람이. 기가 찰 일인 게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이 몽둥이를 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테러한가요? 당연히 자유권 발동한 거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테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식의 일본식의 입장에서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아까 뉴 니혼징이라고 뉴 니혼징. 해주셨는데 뭐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거면은 강원도지사를 하지 말고 일본 가서 교토도지사를 하세요. 맞아요. 진짜 귀화를 해서. 아니, 그 논리가 좋으면 아니 한국에서 우리가 전쟁 피해를 받고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 젊은이들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폭탄 앞으로 했고 여성분들은 끌려가서 위안부로 그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살았고 일본 놈들이 수출을 그 쌀을 겠고 수탈인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손정이 그 마라토너 있잖아요. 일장기 달고 뛴 거에 대해서 뭐 일본 국적이다. 아니 국적을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일장기를 달고 나갔지. 그리고 임시정부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정부가 아니라. 아니 불법 침략을 당했으니까 한국에 어떻게 정부를 만드냐고요. 불법 침략을 힘으로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까지 가고 러시아로 가고 카자흐스탄까지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 가서 했어요. 미국 가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느라고. 근데 이 시대 상황을 완전히 역사를 뒤바꿔가지고 일본 저 가해자 놈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YS 대통령 얘기로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놈들 버리장머리를 다 고쳐버려야 돼. 제가 볼 때. 버리장머리를 싹 다 고쳐버려야 돼. 제가 볼 때는. 반일 종족주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발적 매춘이라고 나와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고 그다음에 일제에 그 강제 징병당한 건 자발적으로 군입대한 거고 그다음에 일제가 끌려가가지고 징용을 한 거는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반일 종족주의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게 낙성대 연구소에 있는 소위 이 안병지 그다음에 이영훈이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지금 동국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에요. 그 뒤에 윤석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 공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정한기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은 테러리스트라고 책을 갖다가 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홍구공원에서 소위 윤봉길 의사가 본인이 그 서약서를 쓰고 소위 작탄 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했죠. 와 어떻게 저 한국이라는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일제에 맞서서 저런 싸움을 할 수 있냐 누가 했냐. 그래서 김구 상해 임시정부가 했다 했더니 김구를 찾아라. 그래서 김구를 찾으면서 장개석과 김구가 만나서 그 힘으로 소위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선생과 김구 선생의 이 흐름 자체가 광복군과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해방하게 한 이 작탄 의거가 테러리스트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작자들이 있으면 지들이 지금 어떻게 생존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뇌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뇌가 일본의 순방향으로 입장에서 돌아야 보는 되는데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 뇌가 지금 역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강도 비유 참 좋은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 열어준 게 됩니까?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잠시 칼을 피해서 잠깐 창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집이 강도께 되는 거예요? 아. 아니 강도가 훔쳐간 거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좋네. 아니 그놈은 쳐 죽여야 될 놈 아니에요. 강도가 들어왔으면은 그렇죠. 징역을 한 30년 살려야 돼도 한이 안 풀리는 건데 그 집을 되찾았는데 야 그 나가 있었던 거는 너 집 소유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강도가 들어왔으면 강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강도를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이 지금 식민사관은 완전히 거꾸로 강도 편으로 집주인이 강도 편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제 뭐 강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성을 다 바꿔. 그 다음에 딸내미는 예를 들어서 무슨 맞아요. 관련된 나쁜 짓을 그리고 시켜. 36년 동안 그 어. 집을 산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강제로 막 노동을 시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었으면 똑같이. 근데 그걸 잘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면 진짜 귀화를 하시라니까 저는. 전 세계 귀화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디에도 이런 우파는 없었어요. 없어. 이거는 그냥 매국 집단이에요. 매국 집단. 매국노들이지 매국노. 저는 뭐 공직을 줄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서명해가지고 국적 박탈 운동해야 아니 그리고 밀정도 아니에요. 밀정은 몰래 하고 눈치 보는 게 그렇죠, 밀정이지. 그렇죠. 이거는 대놓고요, 대놓고. 이게 밀정도 아니에요. 국적 박탈 운동해야 돼. 뇌가 역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뇌가. 이게 역사 왜곡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법 왜곡죄 우리가 그런 네. 논의도 좀 있었고 네. 이 역사 왜곡죄 같은 것도 뭐 논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또 우리가 모든 걸 법 만능으로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고 또 그 기준이라는 게 항상 칼을 줘놓으면 또 권력자들은 그걸 그렇죠. 또 악용할 수도 악용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는 그거죠. 당연히 이건 우리가 역사 왜곡죄에 준하는 사회적 처벌을 해야 되고 사회적 처벌을 해야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정치적 완전한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이건 사례가 있어요. 유럽의 18개 국가 같은 경우는 역사 부정죄라고 하는 법을 둬서 실제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해요. 뭐 나치 찬양이라든가. 그렇죠. EU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그러니까 공동적인 사법권 자체를 갖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만 준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저희 1940년대 일구 파시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600만에서 800만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역사 부정죄를 통해서 그런 싹들을 갖다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1910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아래에서 또아리 터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반역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 반역의 무리 속에 대통령도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밖에 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21대 올라섰어요. 그 법이. 근데 폐기 처분됐어요. 그래서 22대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저는 22대에는 이 문제를 좀 국회가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걸 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그 국가의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이런 침탈의 역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또 아니면 소위 이 식민지 근대론자들 같이 예를 들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친일의 잔재들의 영양분 위에서 엘리트가 되고 좋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작업들은 좀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윤석열이 더 나쁘냐 뉴라이트가 더 나쁘냐는 우리가 선택은 해야 되는데 뉴라이트가 우리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제일 지금 사기친 건 누구냐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표 받아먹을 때는 이 뉴라이트에 니은도 안 꺼냈다가 표 딱 받고 나서 돌변해가지고 뉴라이트들한테 판 다 깔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문 열어준 사람이에요, 강도한테. 그렇죠. 그럼 저는 그 문 열어준 놈부터 저는 완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저는 중한 죄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포함하여. 다 묶어서 해결하죠. 뭐. 예. 다 묶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혈압 올라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입니다. 네. 국정교과서인데 현대사,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 대해서 서술은 거의 분량이 적어. 애매하니까. 예. 그럼에도 군사독재 정권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쓰여져 있고 우리가 정통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교과서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걸 지금 올 연말 가면은 이 교과서 검증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뉴라이트 교육에. 국정화하겠다는 이게 얘기죠. 저는
뭐 특정 지역, 그다음에 특정 종교 관련되는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걱정해요. 엄청난 지금 이 뭡니까 나쁜 씨앗들이 우리 한국 땅에 뿌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가만 놔. 하면 할수록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게 한숨 나오고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이제 화도 안 나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화도 안 근데 납니다. 힘 더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역사 얘기가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추후에 한 10년? 짧게 10년, 뭐 길게는 뭐 10년 이후가 될 텐데 분명히 이제 역사책에 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평가? 분명한 매국 정권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식도 부재하고 그냥 무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불행한 평가를 받을 거다. 아니 술도 네. 사케만 먹을 것 같아. 술도. 오므라이스 안주에 양주 좋아한대. 양주 스시랑 사케만 먹을 것 같아. 일단 그 양주는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 없어져 폐기, 몸으로 폐기. 사실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진심이에요. 정말. 아니 그 어렸을 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기억밖에 없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 정직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직의 기준이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식의 정직이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 뭐 지금 이제 2024년 8월인데 분명히 저는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요 폭발하고 망할 거고 끝은 굉장히 불행해질 거고 그게 나중에 추후 역사가 기록을 할 거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이 얘기만 하면 답답해서 어떡해. 빨리 마무리해야겠죠. 짜증나기 쿠키 전에. 드세요. 쿠키. 네, 짜증나기 전에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저녁인데요. 물론 짜증나지만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오늘 주말 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대기업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에 인터넷 대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정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